카이세도의 이른 퇴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기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아스날과 첼시의 수준 높은 빌드업과 대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설계 과정과 이를 어떻게 상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레스카와 아르테타가 보여준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첼시의 빌드업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레스카는 아르테타가 뛰어난 4-4-2 압박을 구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치상으로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압박 강도와 타이밍은 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위협적입니다. 따라서 첼시는 최후방부터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골키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산체스가 직접 빌드업에 참여했죠. 이와 동시에 포파나는 오른쪽 풀백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덕분에 귀스토는 고정된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측면과 중앙으로 오갔습니다. 마르티넬리의 시야 뒤쪽에서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형태의 가장 큰 이점은 중원 수적 우위 활용입니다. 라인 사이에 위치한 엔조를 막기 위해 수비 맨디가 자주 끌려나갑니다. 그 결과 라이스에게 큰 수비 하중이 실렸습니다. 그는 제임스와 카이세도를 동시에 견제해야 했죠. 물론 메리노의 위치가 제임스로 향하는 경로를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파나에게 공이 전달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향하는 경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르티넬리 역시 라이스와 마찬가지로 두 명을 동시에 막아야 했습니다. 포파나와 귀스토를 함께 신경 써야 했죠. 게다가 메리노는 이미 산체스를 압박하느라 깊게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스가 귀스토를 막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임스가 너무 쉽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스날은 인카피에가 깊게 전진하는 선택을 합니다. 모스케라가 페드로를 1대1로 감당하려 했죠. 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카이세도에게 패스가 연결됐죠. 이 틈에 속도를 살린 제임스가 공을 받아내 전진합니다. 결국 아스날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었죠. 메리노가 산체스를 압박하는 순간 라이스는 두 명의 피벗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르티넬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리노의 위치 때문에 산체스는 곧바로 제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포파나에게 연결했죠. 다음 장면에서 귀스토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인카피에가 뒤늦게 전진해 구도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이세도 또한 마크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미 에제와 메리노가 압박을 위해 깊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이세도가 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제임스에게 공을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맨디의 옐로 카드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첼시는 이 구조를 한 번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여러 차례 공을 전진시켰죠. 산체스가 빌드업에 참여하면서 메리노는 찰로바에게 강하게 압박하지 못합니다. 카이세도로 향하는 패스 각도가 자연스레 열렸죠. 뒤늦게 전진한 에제 역시 제임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의 패스를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버팅한 귀스토에게 포켓 공간을 허용했죠. 즉 산체스가 빌드업의 한 축으로 참여하면서 라이스는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1차 패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 전방 압박이 성공한다면 곧바로 치명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체스의 다급한 패스로 유도할 수 있죠. 그 순간 곧바로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연결만으로도 골문 앞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포파나와 찰로바는 애초에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에제와 메리노는 이미 전방에 위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첼시의 1차 빌드업이 계속 성공하자 아스날은 전방에 미묘한 조정을 가합니다. 에제는 전방 대신 종종 내려와 카이세도를 마크합니다. 라이스의 수비 부담을 줄이려 했죠. 대신 메리노의 곡선 압박을 활용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두 명을 동시에 견제하려 합니다. 이는 산체스에게 롱볼을 유도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또한 이 선택이 중요했던 이유는 첼시의 빌드업 구조에 있었습니다. 엔조는 대부분 아스날의 포켓 공간이 아닌 측면 바깥쪽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롱볼 이후 세컨볼을 다툴 선수가 부족한 구조였죠. 게다가 에제는 수비를 위해 더 낮게 위치했습니다. 자연스레 세컨볼 싸움에서 더욱 유리해집니다. 또한 제임스와 귀스토 역시 빌드업 참여를 위해 자주 내려옵니다. 이는 공중볼 이후의 공격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마레스카는 이 압박을 뚫어낼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스테방이 순간적으로 내려와 새로운 패스 루트를 확보합니다. 칼라피오리는 귀스토의 존재 때문에 함부로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이 움직임은 라이스를 자신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제임스가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에제의 낮은 위치 때문에 메리노는 두 명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찰로바는 전진 능력을 활용해 그 압박을 벗겨냅니다. 이로 인해 아스날은 자신들이 원하는 압박 구도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첼시가 미들서드로 진입하자 또 다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쿠쿠레아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3백 형태의 빌드업이 가능했죠. 이에 따라 전진한 귀스토를 막기 위해 마르티넬리는 비교적 낮은 위치를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방 3명이 1대1로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임스가 최후방으로 내려옵니다. 이 한 수로 아스날의 전방 압박은 까다로워집니다. 동시에 포파나의 위치 덕분에 귀스토와 이스테방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포켓 공간으로 파고들어 공받을 준비를 합니다. 즉
포파나에게 곧바로 연결될 경우 3개의 패스 루트가 동시에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메리노는 곡선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포파나로 직접 향하는 패스 라인을 차단하려 했죠. 하지만 제임스가 카이세도를 활용해 튕겨낼 수 있다면 해당 구조는 실제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위험을 직감한 라이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파울을 해서라도 흐름을 끊어내려 했죠. 중앙 패스 허용 위험이 커지자 메리노 역시 한 칸 내려와 피벗을 마크합니다. 그 대신 마르티넬리가 전진했습니다. 중앙을 보호하면서 전방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마르티넬리의 빠른 속도는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자연스레 불안정한 롱볼을 유도해냅니다. 이를 수비 맨디가 끊어내면서 곧바로 마르티넬리에게 연결합니다. 하지만 카이세도가 이를 차단해 흐름을 끊어냈죠. 즉 첼시의 빌드업 형태 변화에 대해 아스날도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양 팀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술적 흐름을 보여줬죠. 아르테타 역시 뛰어난 빌드업 설계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아스날이 볼을 소유한 시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아스날처럼 미드필더 한 명을 전진시켜 4-4-2 구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원 맨마킹을 유지해 균형을 잡으려 했죠. 전방에서는 페드로가 센터백 2명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야가 산체스처럼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페드로 혼자 3명을 상대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스테방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하지만 압박 각도가 부정확하면 스토퍼가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아르테타의 빌드업 디테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른쪽을 주요 공격 루트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 설계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중원은 맨마킹 구도입니다. 중앙에서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측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팀버가 후방이 아닌 전방 깊숙한 위치까지 전진합니다. 이는 네트를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롱볼로 통제된 2대2 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이 공간을 곧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페드로의 위치와 인조의 압박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에제가 내려오며 중앙 패스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연결하기 위한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이세도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루트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조 역시 측면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수비 맨디가 에제가 만든 공간을 활용합니다. 동시에 엔조를 중앙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엔조가 측면 커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페드로 역시 라야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틈을 타 모스케라가 슬며시 전진합니다. 그리고 페드로의 시야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밑이 좋은 라야는 치패스로 모스케라에게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내려간 네투가 뒤늦게 모스케라를 압박했지만 곧바로 팀버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바로 첼시 포백을 마주할 수 있었죠. 즉 중앙 움직임을 통해 측면 공간을 만들어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오른쪽 공격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데클런 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빌드업을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을 한 번에 튕겨냈죠. 이 움직임이 모스케라의 전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이스는 이 역할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상대 압박 구조는 계속해서 흔들렸죠. 수비 맨디의 움직임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엔조는 종종 수비 맨디를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나옵니다. 대신 모스케라를 견제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 점을 이용해 수비 맨디는 더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의도적으로 카이세도를 자신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자연스레 메리노에게 연결되는 패스 경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공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즉 수비 맨디는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아군의 공간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빌드업을 위한 아스날 선수들의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심지어 카이세도가 퇴장당하면서 유리한 경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자연스레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죠. 첼시는 4-4-1 블록을 통해 아스날 공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점 장면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카를 막을 때는 가르나초가 내려와 더블팀을 형성해야 합니다. 센터백은 중앙을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장면에서는 사카를 따라 측면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팀버의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후방 중앙이 헐거워졌습니다. 그 공간으로 메리노가 진입했고 결국 헤딩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경기 막판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카가 쿠쿠레아를 깊게 끌어내면서 인조가 측면 커버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켓 공간이 자연스럽게 비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리노에게 슈팅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번에는 산체스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첼시는 간신히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퇴장 이전까지 아스날과 첼시의 빌드업과 대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마레스카와 아르테타는 서로의 압박과 빌드업을 즉각적으로 읽고 대응했죠. 리그 상위권 팀다운 고도의 전술 싸움을 펼친 경기였습니다.